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죄수론에 관한 부분 좀 할 텐데 19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상상적 경험, 실체적 경험에 대한 것들 좀 정리 좀 합시다. 그렇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다음에 살해할 목적으로 현금방치사했어요. 이거는 부진적 결과적 과정 보면서 여러분들 배웠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도살인죄, 현금방치사, 존속살해와 현금방치사 뭐가 된다? 상상적 경험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강도 강간을 하려다가, 강도기에 강간을 하려다가 강간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강도 강간 미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강도기에 상해를 입혔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강도 기회에 강간했고 강도 기회에 상해했으니까 이게 하나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겠죠. 상상적 경합 관계 있지 않는 걸 뭐라 그랬나요? 3번이죠. 그렇죠.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허위진단서 작성죄 중 뭐만 성립한다? 허위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한다. 라고 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보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상상적 경합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하는 거야. 허위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했던 부분이니까 또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주목되는 부분은 좀 생략하고 좀 진도 좀 많이 나가도록 합시다. 그렇죠. 그 다음 중 옳은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죠?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그죠? 날이면 날마다 하나 범죄가 성립하는 걸로 보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예.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나라에 가서 무면허 운전을 했으면 뭐가 된다? 이거는 실경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쇼르게트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뭐가 된다? 이거는 실경이 된다. 그 다음, 한 번 선서한 증인, 같은 기일 여러 개의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선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하나의 위증죄가 된다 그랬죠. 하나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맞는 문장이고요. 그렇죠. 문서죄에 있어서는 이제 행위의수와 명의자의수를 보죠. 그러니까 행위의수는 문서의수로 보고요. 그 다음에 범죄의수는 명의자의수로 봐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기회에 두 개의 명의로 된 한 장의 사문서를 위조했다면 이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적 경합이 되겠죠. 그래서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이 되겠어요. 그래서 실체적 경합이 틀린 문장이고요. 절차한 금융기관에 발행한 자기합수표를 물품대금으로 현금으로 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훔친 자기합수표 바꾸는 건 뭐가 된다 그래서 불가발적 사회행위가 되니까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맞는 문장이죠. 그다음 미음번 이것도 아까 봤던 부분입니다. 가족은 하나의 관리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몇 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한 개의 강도죄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개로 그러니까 단 집안이 두 개면 관리체가 두 개니까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때 실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이제 경합범에 관한 문제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한번 볼까요? 예. 경합범에 관한 문제 중에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이제 경합범에 관해서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문제들이 좀 나와서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게 하는데 좀 봅시다. 이제 경합범은 동시적 경합범이 있고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요. 사후적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이 보통 경합범이죠. A죄와 B죄를 이제 갑이했으면 두 개를 한꺼번에 재판할 수 있으면 재판하는 걸 뭐라고 한다? 동시적 경합범이라고 하고요. 동시적 경합범은, 그렇죠? 이거는 동정우형이면 2분의 1 가중하죠. 그렇죠? 이정우형이면 병과하고요. 사형과 무기라면 흡수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동시적 경합범은 이제 한 사람이 두 개의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리미트를 올리더라도 2분의 1 이상 가중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자유형과 벌금이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형과 벌금을 같이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사형과 무기징역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 흡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후적 경합범입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실까요? 사후적 경합범은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받을 수 있었어요. A, B죄가 동시적 경합범이 될 수 있었어야 돼요. 네, 근데 이 B죄에 관해서 확정 판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같이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판결을 못 받았죠. 그러면 만약에 동시적 경합범이 되면 이게 1년 1년이면 18개월짜리가 될 수 있었는데 확정 판결 하나가 생기면서 이거는 각각 하면 뭐가 되겠어요? 1년 1년이니까 2년이 될 수밖에 없죠. 야, 그러면 이거는 너무 중하다는 거예요. 검사가 공소제기를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네가 한꺼번에 공소제기 했으면 18개월이 됐을 텐데 따로따로 공소제기해서 뭐가 된 거예요? 2년이 됐죠. 그렇죠? 이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형평요구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한다. 보겠습니다. 경합범으로 기소되었다 할지라도 그중에 유죄로 인정된 A죄에 대해서는 상고가 제기돼서 확정돼서 무죄로 된 B죄에 대해서는 상고가 제기돼 파기 완성된 경우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사실은 경합범에 관한 문제보다는 그렇죠. 일부 상소에 관한 문제네요. 그렇죠. 경합범으로 기소되고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예요.
근데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 확정이 되고 무죄 부분만 상소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무죄 부분만 이제 상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유죄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 판결이에요? 두 개의 판결이에요? 두 개의 판결로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형으로 선고할 게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별개의 형으로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 왜? 네가 일부 상소 안 했으니까. 그렇죠? 이 유죄 부분 상소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 상소가 허용되는 범위고요. 일부 상소가 됐으면 일부 상소가 되지 않은 부분은 분리 확정이 되고요. 그런 판결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두 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소되지 않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파기환송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죄에 범한 죄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판결 확정 범죄에 대해서 판결 확정되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법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건데, 그렇죠?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는데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필요적 감경입니까? 의무적 감경입니까? 의무적 감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그 형을 그거에 대해서 형을 고려하여 선고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동시에 판단을 받았으면 그렇죠? 어땠을까를 고려해서 선고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건 뭐라고 한다? 사후적 경합범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징역형만 규정인 A범죄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가할 수 있는 B범죄에 대해서 상상적 경합이 있어요. 상상적 경합은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봐서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AJ의 징역의 사안이 BJ의 징역의 사안보다 높다면, 그렇죠? AJ에 정한 징역형으로만 처벌해야 돼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각각의 상한을 종합해서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벌금형도 뭐 할 수 있어요? 병과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고 벌금형도 병과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3번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상습죄의 포괄 일죄에 대해서 중간에 별종의 범죄. 그쵸? 별종의 범죄라면, 그쵸? 기판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요거, 별죄의 범죄에 있으면, 따라서 요거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죠. 그쵸? 두 개는 나눌 수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확정 판결 후에 범죄를 본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상습 판결과 포괄 일죄의 별종 범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때 확정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A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으면 여기에 상습 사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절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으면 여기는 사기에 대한 공소가 제기됐다면 여기 기판력 이게 미치 안 미치? 안 미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야? 판결 확정 후에 이 범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적 경합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취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곤충으로 처자식들에게 각각 한 발씩은 순찰을 발사해 살해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한 명씩 다 죽인 거죠. 포괄일죄에 해당하겠어요? 별개의 범죄가 되겠습니까? 별개의 살인죄가 되겠죠. 그렇죠? 왜? 피해자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피해자를 이외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자가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불응하면서 강간 사실을 부모에 알리겠다고 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간치상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죽여버렸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실경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 3번. 상상적 경합이 되는 가장 중한 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할지라고. 이게 옛날에 이제 조개트럭 사건이죠. 강간이 친고죄였을 때, 그렇죠? 강간의 수단으로 감금을 했는데, 그렇죠? 예. 이때 강간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면 이 강간의 고소 취소율이 감금에 미친다 미치지 않다?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형소법 시간에 배우신 겁니다. 형소법 시간에. 그렇죠? 상경인데 일부 친고죄인 경우에 객불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객불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판례죠. 그래서 일부에 대한 고소 취소율은 나머지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판례를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 다음 일기 기망이로 다수 피해자를 속였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상경이 되겠죠. 개사기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봤습니다. 그 다음 죄수론에 대한 것들이 쭉 있는데 3번 한번 보실까요? 3번
소정의 간통죄는 성경이마다 한 개의 죄가 성립하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이 뭐가 있어야 된다? 고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실경이기 때문에 객불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와 똑같은 문제죠. 네. 그 다음 2번. 강도범인이 체포를 멘탈의 목적으로 경찰관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했어요. 그렇죠. 강도를 하고 난 다음에 경찰을 후드로 팬 거죠. 그래서 상경이다, 실경이다, 실경이다. 충강도와 공직방은 상경이지만 강도와 공직방은 뭐가 된다? 실경이 된다.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할지라도 피해법익이 다르라고 범행의 태형이 동일하면, 그렇죠? 이 사람이 회사 돈을 야금야금 먹은 거예요. 그러면 뭘로 볼 수 있겠어요? 1년행위라고 볼 수 있으면, 그렇죠?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절도범 장물보관 의리받은 사람이 먹었어요. 그럼 뭐가 된다? 이건 불가벌칙 사형이 된다. 다 했던 문제들이니까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네요. 좀 특이한 4번을 좀 보겠습니다. 4번은 이제 요거를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걸 그리실 필요도 없어요. 예. 이게 어떤 건지 잠깐 보겠습니다. 사후적 경합범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경합범이었었어야 돼요. 그치?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후적 경합범이 됐다면 이건 뭐 할 수 있다?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를 고려해서 깎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봅시다. 2007년 6월 11일 날 갑제를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07년 7월 24일 날 을죄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나중에 뭐 2010년에 재판을 받으면 한꺼번에 동시 경합범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A죄로 징역 2년에 집유 3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1판결이 언제 받았습니까? 2002년 10월 10일 날 받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07년 7월 14일 날 확정된 전과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A 범죄와 B 범죄 이제 확정 판결을 받은 날짜들이죠. 예. 근데 이거는 7월 14일 날 확정된 전과가 있어요. B 범죄의 일시는 그죠? 이 판결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확정 판결 때문에 이 두 범죄는 동시에 재판을 받을 범죄였던 거야, 아니었던 거야?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적 경합범이 될 수 있었어야 사후적 경합범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된다는 거야? 각각 이거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판결을 확정되는 갑제와 을죄는 37주 전후에 어느 한 경합범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미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를 되지 않아? 동시적 경합범은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확정 판결 때문에 그렇죠?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후적 경합범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건 어떻게 해야 된다? 각각 판결하여 별도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경합범에 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퇴거불응죄와 주거침입죄입니다. 그렇죠? 예. 퇴거불응죄라는 것은 정당한 퇴거 용어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자죠. 그렇죠? 그러면 퇴거불응죄가 되는 거예요. 주거침입죄가 되는 거예요.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가 경합범이 성립한다가 아니라 뭐만 성립한다? 주거침입죄만 성립한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1번에서 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하지만 나머지는 보도록 합시다.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서 시간에 4시간 30분쯤 이제 앉아 있었어요. 예. 이 사람이 이제 돈 갚으라 그러니까 열받으니 칼로 찔렀던 사례죠. 그래서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은행 통장을 가져서 돈 찾았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때 팔아는 사자의 점유로 봤어요. 생존자의 점유가 계속된 걸로 봤어요. 생존자의 점유가 계속된 걸로 봤죠. 그렇죠? 그래서 살인죄와 절도죄 경합범을 인정했던 경우입니다. 판례. 그렇죠? 죽인 다음에 죽인 사람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은 죽이고 바로 가져온 거니까 생존자의 점유가 연속적인 것으로 봤어요. 판례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뭘로 본다? 별도 절도죄를 봤다. 그 다음, 절도교사 내가 훔쳐가라고 시키고 난 다음에 훔쳐온 다음에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거 하나행위야, 수기행위야? 수기행위가 되겠죠. 절도교사와 작물침입죄의 실경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절도범이 그 범행에 수단으로 주거침입한 경우에 주거침입은 절도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의 주거침입을 구성하여 별도의 절도죄와는 실경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요거 이미 1번에서 답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이제 꽤 까다로운데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봅시다. 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예. 상습범이란 기본적 구성 조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절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절도를 하는데 이게 상습성에 의해서 하는 것을 뭐라고 상습범으로 가중처벌을 하고 있죠. 그렇죠? 단 상습범이 됐을 때는 뭐가 있어야 돼? 별도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별도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이거는 상습범이 되는 거야, 경합범이 되는 거야. 이건 경합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문장은 길지만 상습범, 상습성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되는데 상습성이 있다고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 포괄일죄에 대해서 개개범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 판결에 처돼 다른 종류의 죄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도의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상습 사기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절도가 끝난 다음에 범죄를 한 것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부기가 분리되지 않고 확정 판결 후의 범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A죄와 B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A죄가 뭐가 된 거예요? 여기에 확정 판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A죄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면 무기징역에 대해서는 2분의 1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뭐가 되겠어? 흡수가 돼서 B죄를 따로 처벌하지는 않겠죠. 예? 하지만 그렇죠. 예.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형법을 고려해서 재판하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선고형을 다시 정할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형법 38조 1항 1호가 37조 1날 전단 경합범 중에 가장 중요한 죄에 정한 처단형에 무기징역을 흡수주의를 취하였다고 하여, 그렇죠. 예. 원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동시적 경합범이면 무기징역 하나만 선고됐으니까 이거 따로 판결하지 않겠지만 이거를 고려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면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다는 거죠. 그렇죠. 고려하는데 고려해서 반드시 경합범과 동시적 경합범과 같이 처벌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고려해서 적절한 선에서 이제 판결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4번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자가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자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어야 사후적 경합범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애초부터 아까처럼, 그렇죠, 중간에 확정 판결이 끼어 있어가지고 동시에 재판을 할 수 없었다면 이거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후적 경합법에 따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 그랬어요. 사후적 경합범이 되기 위해서는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5번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수기범죄가 확정 판결 전후에서 저질러진 경우에, 그렇죠, 확정 판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수개의 죄를 경합범 관계에 인정하여 각각의 죄인들과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에 한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별도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면 사후적 경합범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뭐한다? 각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그죠, 벌금 이상의 처한 판결이 확정된 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이 개정이 됐죠. 벌금 이상이야, 금고 이상이야? 금고 이상이죠. 그렇죠. 사후적 경합범은, 그렇죠. 그래서 동시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 확정된 죄와 확정 전의 범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게 사후적 경합범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시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금고 이상형입니다. 경합범 중에서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경우에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법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한다. 형을 감경, 면제한다야, 면제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죠. 사후적 경합범.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는데 그 형을 감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임감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3번. 일개행위가 수개의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개행위가 수개의죄에 해당하는 게 상경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가장 중한형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부분들은 지금 뭐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거는 그냥 경합범에서 지금 처벌 규정을 둔 거죠. 또 틀린 문장이 되겠어요. 네. 4번.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자가 이미 판결 확정된 자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후적 경합범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범죄에 대해서 이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는데 인감면 할 수 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중언부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형벌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요. 마침내 형벌론까지 좀 왔는데, 예. 우리 시험에는 형벌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형벌론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건 형벌의 종류가 나오는데 몰수와 추징이 나오네요. 몰수와 추징입니다. 몰수와 추징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몰수와 추징. 몰수죠. 사증금자 벌구가물 제일 마지막이 몰수입니다. 몰수라는 것은 그렇죠. 이건 형벌의 일종으로 본과 동시에 보완처분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가형으로도 보고요. 보완처분으로도 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데 이 범죄에 대해서 뇌물을 받았는데 벌금 500만 원이다. 뇌물이 100억 받았는데 그러면 벌금 내면 하잖아요. 감옥 갈만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에 의해서 발생된 수익을 뺏거나 범죄에 관련된 물건을 뺏음으로써 사실상 증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범죄와 관련된 수익을 뺏으니까 새로운 범죄를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부가 형벌인과 동시에 대물적 보완처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단 요건이 뭐 있어야 돼요? 범인 관련성, 범인과여야 되죠. 간단하게 본다면 그 다음에 범죄 관련성, 범인에 관련됐고 범죄와 관련된 거여야 돼요. 그래서 이걸 대단히 넓게 보는데 범인 것이 아니다. 이 범인은 공범도 포함합니다만, 그렇죠? 피해자 거다. 그럼 몰수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범죄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범죄와 관련된 게 있었는데 범죄와 관련되지 않는 것들은 몰수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이 범죄 관련성을 부정한 판례들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뭐 외국헌에 대해서 미송금한 외국헌 사건하고 그 다음에 뭐 넓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그럼 봅시다. 보시드릴 사건입니다. 1번은 그렇죠. 대형 할인 매장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야? 포시들을 이렇게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나타 승용차에 이제 담아서 다녔던 사건입니다. 자, 이 소나타 승용차, 범죄 제공된 피고인의 물건 맞죠? 범인 거고요. 범죄에 관련된 거 맞죠? 몰수할 수 있다, 없다? 몰수할 수 있다. 굉장히 넓게 보는 거예요. 판례는. 하지만 외국환 거래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렇죠? 외국으로 보내려고 뭐 했었어요?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그죠? 은행 창구도 못 갔었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범죄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아직 범죄를 못 했다니까. 범죄를 못 했기 때문에 범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범죄 관련성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없다? 몰수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3번. 징역과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그쵸?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가중을 하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30년까지 1개월 이상 30년 이상으로 하고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에 대해 생활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한다. 그렇죠? 자격의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죠.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그렇죠?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자격 정지는 그렇죠?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잠깐만요. 유기징역에 대한 형을 가중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자격 정지는 1개월 이상이 아니라 1년 이상 아닌가요? 그게 잘못됐나요? 죄송합니다. 잘 안 보였어요. 그렇죠? 1개월 이상이 아니라 1년 이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이 되는데 그렇죠? 유기징역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이 되는데 자격정지는 1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1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수한 문제들은 그냥 여러분이 암기하고 계시면 이제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격 유기징역의 하한은 몇 년이다? 1개월이지만 자격정지 하한은 몇 년이 된다? 1년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누범증과죠. 그죠? 그러니까 감옥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에 대해서 집중은 3년도 안 돼가지고 얘가 사고를 치면 장기 2배를 때리는 걸 누범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범 역과는 감옥을 갔다 왔어야 돼요. 따라서 일반 사면은 면소 판결 사유죠. 따라서 누범 가중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법권이라는 것은 이미 감옥을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 자격을 회복시켜진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감옥을 갔다 왔죠. 그래서 누범 가중 적과에 해당한다가 되겠습니다. 누범 때도 자세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예. 이런 단순 암기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지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겠죠. 2번입니다. 형법상 형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렇죠? 유기징역이나 근거는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50년까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개정됐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근거는 몇 년까지 할 수 있다? 50년까지.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선고위에는 여러분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그렇죠? 그래서 1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금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 벌금에 대해서 할 수 있죠. 구류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구류에 의한 선고에는 불가능하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격정지는 몇 년부터 몇 년이었어요? 1년 이상 15년 이하였죠. 20년까지니까 틀린 문제고요. 그 다음에 과료는 1,000원 이상, 그 다음에 5만원 미만의 금전처벌을 가하는 거예요. 아니죠. 2,000원 이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죠. 3번도 마찬가지. 징역. 그래서 3번. 징역은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가져가면 50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맞는 문장이고, 자격정지는 1년에서 15년까지니까 맞는 문장이고, 그렇죠?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는데, 그렇죠? 5만원 이하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는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구리는 1일에서 30일 미만이죠. 그러니까 구리 1일은 가능하고, 과료는 2,000원에서 5만원 미만이니까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불가능한 선고형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법상의 형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그렇죠? 형법상의 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징역은, 그렇죠? 1개월에서 몇 년 이하였어요? 30년 이하였죠? 가중하면 몇 년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50년까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1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25년이라고 했으니까. 몰수는 다른 형의 부가에 부과는 부가형입니다. 그렇죠? 근데 몰수는 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물적 보완처분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유죄 판결을 하지 않을 때도 몰수를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 요거 좀 기억을 하실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았습니다. 뇌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초범이에요. 그래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선고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선고를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뇌물 받은 돈은 뺏어야겠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는가?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벌금을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않은 경우 노역장 유치를 하는데, 그렇죠? 황제 노역 금지라 그래서 이제 일정한 액수를 넘어서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그래서 유치 기간에 하한을 지는 것을 뭐라 한다? 황제 노역 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금이 1억 원 이상이면 적어도 300일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기간들도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몰수에 가늠하는 추징은 부가형식성 몰수하고 똑같아요. 단 몰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물건이 없으면 그 수익 대신해서 뭘 가져가는가? 돈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황금 돋보기를 받았는데 황금 돋보기를 받아서 다 써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뭘 가져가는가?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하지 않으면 부가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법상 형벌에 관한 규정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징역 또는 근거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호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의 유기 근거에 대해서는 형을 가중하는 때는 25년까지예요, 50년까지예요, 50년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볼 수 있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구류는 1호 이상 15년, 이건 특별히 볼 필요 없겠죠. 똑같은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12페이지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212페이지입니다. 벌금과 과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1번, 예, 벌금에 관해서 벌금 5만원 이상으로 하되 다만 강경하는 경우는 5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죠? 5만원이 하는데 5만원 이하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벌금 미납자에 대해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5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대신에 그죠? 나빠하지 못한다 해서 노역장 유치 대신에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500만 원 이하예요? 300만 원 이하예요? 300만 원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몰수 추징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예. 몰수. 이제 몰수 추징 중에서 징벌적 몰수 추징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그 부분 좀 이따 보고 일단 1번 봅시다. 예. 몰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형벌에 관해서 범죄에 있어야 되니까 범죄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공소가 제기됐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의 하나로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형벌이나 보안 처분을 부과할 수 없겠죠. 그래서 몰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이게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자, 배임 수증죄는 뇌물죄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배임 수재죄에 있어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한테 반환했어요. 자, 뇌물도 마찬가지죠. 수뢰자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증뢰자한테 반환했다면 누구한테 뭘 추징해야 됩니까? 증재자한테 뭘 추징해야 되죠? 증뢰자한테 뭘 추징해야 되죠? 그래서 증재자로부터 이런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 다음 갑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을주식회사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그쵸? 받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피고인이 갑회사의 대표이사로 같은 법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당행위로 인해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수수료의 권리가 갑회사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행위자의 피고인에서 수수료 받은 그 부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거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예, 그렇죠? 예. 예. 이 회사에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피고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회사가 받았다 할지라도 이건 누가 받은 거야? 자기가 받은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요거 귀속된다 하더라도 행위자의 피고인으로부터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4번.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에 대해서 알선 일회인이 공무원,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의 대가로 획식으로 경한 고용계약에 대해서 급여 형식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사회이사 형식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출을 알선하고 돈을 받는데 이걸 하면서 사실상으로 무슨 형식으로 받은 거야? 급여 형식으로 받은 거예요. 오케이? 뇌물을 무슨 형식으로 받았습니까? 급여 형식으로 받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았겠지. 그래서 원천 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야? 아니면 뺀 금액이야? 뺀 금액만을 추징한다는 겁니다. 이 판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몰수나 추징은 범인이 얻은 수익을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봉급 형태로 뇌물을 받을 때, 봉급 형태로 배임수재를 할 때 어떤 금액을 빼고 세금을 떼고 받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뗀 금액이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5번. 마약에 대해서요. 외관밀약입니다. 외관관리법, 관세법, 밀항단속법, 그 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마약류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요것들은 뭐로 본다? 징벌적 추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징벌적 추징이라는 것은 요걸 뺐는데, 그쵸? 예. 을이 같이 했으면 이거를 n분의 1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연대 추징한다는 거예요. 연대 추징한다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몰수나 추징을 합니다. 마약류에 가는 거니까 징벌적 추징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죠. 그래서 범인으로 해서 이득을 취득한 바 없더라도 이걸 어떻게 한다?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면하고, 그렇죠? 여러 명일 때는 뭐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액을 추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연대 추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그래도 뭐가 된다는 이게 먹은 마약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갑한테도 추징할 수도 있고 을한테도 추징할 수도 있고 병한테도 추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액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주형을 선고유예할 때 몰수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부가형이니까. 그렇죠.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을 때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하지 않아도 뇌물을 받은 게 사실이면 뇌물을 몰수 추징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2번 단 주형은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 몰수 요건이 있는 때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고유예라는 것은 그죠? 전과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거니까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았는데 뭐 액수가 조금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형은 선고유예를 하는데 이 뇌물 받은 것 자체는 뺏어야겠죠. 그래서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단 몰수 추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하려면 부가형이니까 주형도 선고유예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이 있는데 주형을 선고유예 하지 않으면 몰수 추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번은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도 한번 볼까요? 네. 그래요. 3번 추징은 몰수 대상의 물건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죠? 뇌물을 몰수하려고 했는데 산상을 받았으니까 다 먹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그 가액을 추징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몰수할 수 없을 때 물건이 없어졌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는 걸 뭐라고 한다? 추징이라고 한다. 그죠? 예. 몰수에 가름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따라서 그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만 추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주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렇죠?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를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주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할 때 부가형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고 그렇죠? 주형을 선고유예 하지 않으면 부가형을 선고유예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3번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뇌물로 받는 것을 은행에 예금하면서 내 마음이 뿌듯했겠지. 그래서 판례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도 일종의 소비 행위로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뢰자가 그렇죠? 요거를 뇌물을 은행에 예금하는 것도 뇌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이후에 수뢰자에 대한 동액을 증례자에게 동액을 반환했다 할지라도 누구한테 뭐 추징한다? 그렇죠? 수뢰자에게 그 가액을 추징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판례 예금 통장에 저금하는 것을 무슨 행위로 본다고요? 이것도 소비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다 소비하고 난 다음에 동액을 반환했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 너 이익 다 향수했잖아. 그래서 누구한테 추징한다? 수뢰자한테 추징한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마약입니다. 필요적 몰수 추징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징벌적 추징이었어요. 예. 그래서 마약에 관해서는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해야 하거나 추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필요적 몰수 추징이 있습니다. 징벌적 몰수하고는 다르죠. 보통 총칙상의 몰수는 임의적 몰수인데 각칙상의 몰수는 필요적 몰수죠. 그죠? 그래서 각칙에 이거는 뺏어야 한다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뇌물, 그 다음에 배임수재, 그 다음에 그쵸, 마약, 그쵸, 예. 향, 정신성, 마약. 아편에 관한죠. 그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피고 사건의 재판 가운데 몰수 추징에 관해서 부분만을 불복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쵸? 그래서 부가형에 대해서는 몰수한 거야. 저 마약 먹은 거는 인정하는데 그 정도로 내가 많이 몰수 추징해야 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쵸? 근데 판례가 여기 몰수 추징에 대한 것도 뭐가 되는 거야? 전부가 상소한 걸로 봤죠. 그쵸?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대해서 상소유력이 미친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것도 어쩌지 형수법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몰수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사행성 게임기예요. 이제 게임기를 이제 몰수했는데 게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전체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죠. 그래서 일부만을 몰수하는데 전부를 몰수한다? 전부를 몰수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사행성 게임기가 있는데 이제 이 기판에 대해서 이제 위반이 있으면 이 기판을 가져가는가, 몸통채로 가져가는가, 몸통채로 가져가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 보시드릴 사건, 이 소나타, 소나타 승용차, 범죄의 종료 후에 사용된 물건이라 할지라도 범죄에 제공된 물건은 맞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물을 처분하여 대가로 취득한 압수물은 몰수할 것이 아니라 환부해야 되죠. 몰수하려면 범인과야 되는데 이거는 훔친 물건이잖아요. 피해자가 따로 있죠. 몰수해야 돼요. 피해자한테 환부해야 돼요. 피해자한테 환부해야죠. 그
그 다음에 4번 수뢰자에 있어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했어요. 그러면 수뢰자가 이익을 다 향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소비하고 난 다음에 증례자한테 동액의 금원을 반환했다 할지라도 이미 수뢰자는 뭐 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걸 향수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뢰자로부터 전부 추징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물죄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뭐 이제 중원부원한 내용들이라 몇 가지만 더 볼까요? 5번 보겠습니다. 몰수 추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여기 범인 관련성에 누구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공범자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2번.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예. 아니죠.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정 판결에서 형집행의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압수되어 있는 물건을 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몰수 추징 뭡니까? 압수되어 있지 않다도 몰수 추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압수되어 있는 것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위법하게 압수되었다 할지라도 위법한 압수는 위수증으로서 증거로 쓸 수 없을 뿐이지 형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압수가 적법하게 되어 있는 것은 몰수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형법상의 총칙상의 몰수는 의무적 몰수죠. 그렇죠. 그래서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있어요. 단 필요적 몰수인 건 3개 말씀드렸어요. 뇌물, 비임제, 수재, 향정신성, 의약품. 그렇죠. 4번 몰수하기에 불가능할 때는 추징해야 돼요. 예. 근데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 선고를 받았다면 잃었을 이득 상당히 의미하게 되므로 외국에서 입수한 바액을 몰수하기에 불능한 때에는 취득 가능한 금액에 의해서 추징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거는 그렇죠. 추징가액은 여러분들 요거 취득가액이에요. 아니면 사실 선고시 기준이야. 그렇죠. 그래서 재판 선고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취득가액에 대해서 추징금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는 가액 산정은 재판 선고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가지. 몰수하기에 불능한 때 추징해야 될 가격은 범인이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 선고 받았을 때 이것을 상당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가액 선정은 재판 선고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해서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득가액이 아니라 몰수 불능 시에 이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관세법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정이 있으니까 뭐 한다 이거에 대해서, 그죠? 연대적 추징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사람에 대해서 각각 추징이 불가능하다면 전부를 뭐 할 수 있다, 전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비슷비슷한데 몰수에 관해서 몇 가지만 좀 볼까요? 그래요. 7번 보겠습니다. 7번. 몰수에 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몰수에 관한 거. 몰수는 부가행입니다. 행위자에게 유죄 판결을 하지 않았을 때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장모를 처분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환불해야 된다 그랬어요? 피해자 환불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엄증이야, 자증이야? 이건 자증으로 보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6번을 하고 있군요. 예. 그 다음에 죄를 보호하는 수사책임세 관세 자수한 때는 형을 감면 면제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죠. 인감면사유죠. 자수.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도 아까 했던 것 같고 똑같으니까 몇 번을 볼까요? 8번 볼까요? 8번. 몰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범죄의 관련성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몰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7번, 지금 8번 본다 그랬죠? 8번. 7번은 똑같은 문제니까 8번 봅시다. 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어떤 물건을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죠.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범죄 관련성이 있어야지 몰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수사기관의 소유권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죠? 압수물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 몰수행위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죠? 몰수할 수 없는 물건이죠. 그죠? 그래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또 맞는 문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압수자는 피압수자는, 그죠? 환불을 청구할 수 있죠. 소유권, 다이아몬드 사건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환불 청구권은 포기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환불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디귿. 48조 1항에 대해서 범위내는 공범자도 포함하므로, 그죠? 공범자의 소유무도 소출을 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1번. 피고인 이외에 제3자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몰수를 선고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 판결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쵸? 예. 그 다음. 마찬가지. 예금 통장이 몰수되었다 할지라도, 그쵸? 예금 통장이 몰수되었다 할지라도, 예금 반환 청구까지도 몰수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통장이 몰수되었다는 것은 통장의 몰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채권의 몰수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예. 그 다음 9번 마찬가지. 9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쵸? 밀양단속범의 몰수 추징입니다. 징벌적이죠. 왜? 감, 밀, 약. 아니죠. 예. 그래서 밀양단속범이니까 징벌적 추징이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원에 대해서 몰수 추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2번. 뇌물을 수사한 자가 뇌물을 공동수자가 아닌 교사범 정보목의 뇌물을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했다 할지라도, 그쵸? 예. 뇌물을 받았어요. 근데 상급자한테 일부를 준 거예요. 그쵸? 이것도 어떻게 한다? 자기 소비 일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쵸? 수리자한테 전부 추징한다. 그쵸? 예. 그 다음, 3번. 무상 차용했습니다. 그쵸? 이 사람이 공짜로 빌린 거예요. 그럼 뭐가 여러분 몰수액이 되겠어요? 이자액이 몰수액이 되겠죠. 그래서 법정이익 상대를 기준으로 금융이익을 산정한 뒤 추징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그렇죠. 예. 몰수할 때 몰수 불능시를 기준으로 한다. 아니면 재판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재판 선고시를 기준으로 몰수 추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